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김누리 지음. 이 책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최근에 들은 말 중 가장 슬픈 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비정한 세상을 향해 토해낸 말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비참한 죽음의 원인을 뒤쫓으면서 어머니는 당신의 나라를 처음으로 낯설게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굴종하며 기어야 하나요?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할 유년기와 청년기를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야 하나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입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현대사의 궤적이 가장 유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분단의 운명을 공유했지요. 국가의 규모도 엇비슷합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약 8,40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통일된다면 한반도는 7,800만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통일 이전의 서독과 지금 남한의 인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델로 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작은 나라인 점을 상기하면 독일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교 대상이지요. 독일이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개혁하려면 미국에 대한 안티테제로 평가받는 독일로부터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유토피아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나름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 문제들을 비교적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라는 근대 사회의 상식을 헌법 제1조로 가진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헬조선을 벗어나 유토피아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몰려온 뜨거운 반응에 가장 놀란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라며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댓글이 쏟아졌지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댓글이 많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는 도발적인 강연을 했다고 생각한 터라 당연히 제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격한 반론이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공격하는 사람보다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이 강연을 풀어 쓴 강연록입니다. 131회 독일의 68과 한국의 86편과 132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편을 녹취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최대한 방송 내용을 그대로 살렸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충하였습니다. 방송에 나간 것은 실제 촬영분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책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나머지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방송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에는 물론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것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방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며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 흑석동에서 김누리. 이 책은 모두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제3장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또 그 중에서 시대착오적인 헬조선의 자화상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헬조선의 자화상. 우리가 정치 민주화를 이룬 부분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저 끝,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서 피어오른 거대한 촛불은 그야말로 세계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30, 50 클럽, 말 그대로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에 끼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말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저런 일로 독일에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런 기분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아우토반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다 보니 아우토반은 전 세계 자동차의 시연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하면 또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이 좋은 차들이 많지요. 놀라운 것은 그런 독일 아우토반에서 한국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도로에서 일본 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무렵에는 한국 차는 거의 없었고 10% 정도가 혼다, 도요타 같은 일본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 정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유럽 호텔이나 유스 호스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은 대부분 한국 제품입니다. 거의 90에서 100%라고 할 수 있지요. 동유럽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딜 가나 삼성 혹은 LG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숙소에 들어가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친숙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휴대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요.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룬 동시에 급속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인구가 5,200만 명이고 북한의 인구 2,600만 정도로 추정하니까 합치면 대략 7,8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 가면 어느 정도에 속할까요?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인구는 대략 8,400만 정도 됩니다. 독일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인구는 각각 6,800만 명, 6,500만 명, 6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구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작은 나라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최강국에 들어가는 나라고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현재 14억 4천만 정도로 추정하지만 단지 추정일 뿐 얼마나 많은지는 중국 정부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호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지요. 중국은 한때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한 가정의 아이를 1명 이상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아이들은 주민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그 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이 가장 큰 나라지요. 그 4대국 사이에 절묘하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힘이 센 국가들 사이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커다란 실현의 조건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한다면 이것을 활용해 큰 발전을 이룰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지요. 경제 분야 전문가들 중에는 남한과 북한을 합치고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 연안에 있는 한인들을 다 묶으면 약 1억 명 정도 규모의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이 형성되고 그것이 더 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북아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보나 인구론적으로 보나 더 큰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까지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측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5년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이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15년째 계속 자살률 1등을 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는 인구 270만 명 규모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2등이었는데 2018년에 다시 1등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정말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부가 자살의 원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유명인들이 자살이 늘어서 이에 따른 모방 자살 증가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에서는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권유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영상으로는 헬스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망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통계에 따라서는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이제 자연사를 눈앞에 둔 분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해야 할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상화되어버린 노인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노인 빈곤입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4% 정도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3%, 덴마크가 1.4%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노인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빈곤 상태이고 네덜란드는 3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4명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분명한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 자살뿐만 아니라 청년 자살 비율 역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표를 보면 우리 청년 자살률은 세계 평균의 서너 배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 한국 청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 자살률이 왜 높은지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겠지요. 바로 살인적인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고 이것이 청년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너무 살기 힘든 사회, 너무도 고통이 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살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존적 고민이나 철학적 번뇌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를테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시련의 아픔 때문에 자살을 한다던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고서 삶의 허물을 자각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살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뛰어내린 경우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저는 이를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들을 받아줄 사회적 그물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지요. 바로 이런 무책임한 현실 때문에 15년째 자살률 1위라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오명을 뒤집어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불평등한 나라가 많습니다. 불평등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국이 떠오를 수도 있고 멕시코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상되는 나라들이 많지만 여러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얼마나 급속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약 26%입니다.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 하위 50%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전체 자산의 2%를 가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청난 불평등 상태에 있는지를 극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지표가 사실이라면 한국인의 절반은 무산자거나 채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경제학과의 이강국 교수가 쓴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55%라고 합니다. 또 10%가 97.6%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2%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경제학자 정태인 씨는 우리나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토마 피케티의 베타 지수를 제시하며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었던 대혁명 직후의 프랑스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악명 높은 불평등보다도 더 참담한 불평등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랍고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음을 여러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평등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세게 말을 하자면 한국인은 노동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인 것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에 의하면 독일과 비교해 한국인이 1년에 1000시간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독일인의 1년 노동시간이 1300시간인데 비해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대략 2000시간에서 23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독일인보다 1000시간, 5개월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표는 2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수치들이 그저 과장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끝내지 못하면 일거리를 싸들고 집에 가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린 거지요. 삶의 질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한국인의 실제 삶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우울증도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우울한 아이라는 표현은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형용 모순 아닐까요? 백마가 어떻게 검을 수 있나요? 아이가 어떻게 우울할 수 있지요?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놀이터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장난감 아닙니까?
세상은 온통 경이로운 호기심의 대상이지요. 어떻게 아이에게 우울할 틈이 있나요? 그러나 한국에선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단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너무도 우울한 유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우울할까요? 다들 알다시피 너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한다는 분으로부터 9살 아이가 자살한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간 단 2번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지요. 유럽에서 산재 사망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정부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산업재해법도 기업살인법으로 개명했습니다. 정명한 것이지요.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재해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비용 문제로 환치하는 기업가들이 놀리는 살인자의 논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업살인법 제정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극적으로 떨어져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 살인율이 20배나 더 높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비극을 보면서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칭송하는 정치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헬 조선이 되었습니다.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고 조선이라는 말은 시대에 뒤처졌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시대착오적인 사회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6.8 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대략 50년 정도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현실을 지옥이라고 칭한 것 못지않게 조선이라고 부른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결함을 정확히 찌른 말이지요. 그럼 우리 사회는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옥이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과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화제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5명의 여학생들이 모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 중 한두 명이 그렇게 말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5명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회적 현상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서운 말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이유를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하는 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해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어렵게 살았어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해체된 것이지요. 이는 OECD 사회관계지수 조사에서 최하위라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사회적 관계, 말하자면 연대의 공동체 같은 것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 어려움을 함께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헬 조선이 되어버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지요. 한국 사회가 일종의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져 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기득권층이 돈과 권력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돈과 권력은 물론 기회까지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자 독식 사회가 된 것이지요.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학벌 계급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좌절은 대부분 이런 학벌 사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회입니다. 한국처럼 기존의 권력 집단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배 계급을 정치학에서는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대부분 몰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정치 권력으로서는 몰락하더라도 문화 권력으로서는 상당 기간 살아남습니다. 양반은 망해도 3대는 가는 것이지요. 바로 문화 권력으로서 한 세계를 버틴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해도 지역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적 지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문이지요.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이 한국 사회의 계급 해체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잔존해 있던 이 문화적 지배 질서마저 해체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한국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혼용된 사회가 되었고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완전히 해체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례없는 평등 지향적인 사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한국이 오늘날 지독한 학벌 사회가 된 것은 이 계급 없는 평등의 공간에 학벌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등 지향적인 사회인지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근대 이후 한 번도 지배 질서가 뒤집힌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역시 대단히 독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일본의 권력자들은 위로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봉건 귀족들의 자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도쿄대를 나왔다는 수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아 우동집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분수라고 하지요.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지킨다라고 할 때의 그 분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봉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지요. 일본 학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평등 지향성, 계급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통령을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상고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 상고를 졸업했지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고는 그 지역의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상고에 지원했지요. 그러나 뛰어난 부잣집 아이들은 상고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학생들은 머리는 좋지만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즉 최하층이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탄력성이 엄청난 나라인 것이지요. 이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등 지향 사회입니다. 이것은 큰 자랑과 긍지로 삼을 만한 우리 사회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 평등의 벌판에 학벌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세워지고 살인적인 학벌 경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학벌 계급 사회라는 현상은 분명 오늘의 헬 조선을 낳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학벌 체제만 없앤다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평등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한국 사회는 식민 지배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통해 성숙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첩경에 들어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행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학벌 사회 해체와 관련하여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68 혁명 당시 프랑스에서는 한때 고등학생들이 파리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프랑스 학벌 체제의 정점에 있던 소르본 대학의 해체를 주장했지요. 그 결과 소르본 대학은 실제로 해체되었습니다. 파리 1대학에서 10대학까지 대학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등학생들이 학벌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공부 기계로 학습 노예로 길들이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였고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었습니다. 흑인 해방은 흑인이 이룬 것이고 여성 해방은 여성이 거둔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학생이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른들이 단합해서 학생들을 노예 상태로 묶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는 달리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노예이지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노예 상태에 대해 정치적 자각을 해야 하고 자신들을 옥죄고 길들이는 학벌 사회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중에서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